몇 년 전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무척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곳이 귀신 들린 아파트라고 수근거렸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첫날 건물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빈티지한 디자인으로 주위를 감싸고 있던 벽지들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오래된 목재 바닥은 삐걱거림을 내며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오래된 건물의 매력을 사랑했다. 이사를 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나는 안방벽에서 오래된 초상화를 발견했다. 초상화에는 한 가족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가 있었다. 초상화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그림 속 사람들의 눈에는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 그림을 내버릴까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방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 될수록 아파트 어딘가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옆집 사람들의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삭임은 내 방벽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져서 마치 내 귓가에 직접 손님이 찾아와 속삭이는 느낌마저 들었다. 한밤중에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불을 켰다. 소리는 즉시 멈췄고 나는 다시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결에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서늘한 기운에 잠에서 깨어났고 방 안의 온도는 이상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초상화 속의 가족이 예전과 달리 활짝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초상화의 두 눈이 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신했다. 다음 날 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까 두려웠다. 그러다가도 혼자 있을 때면 다시 초상화가 신경 쓰였다. 나는 초상화를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다. 그림 뒤 캔버스를 분해했을 때 검은 글씨로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우리의 새집이 되었군요. 고맙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아 그 메모를 내던지고 방을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 여전히 초상화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림 속 인물들의 미소는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는 것 같이 보였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져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며칠간 나는 아파트를 피했지만 결국 이사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짐을 싸던 날 나는 마지막으로 초상화를 보았고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없었다.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게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난 얼어붙었다. 이후로 난 그 아파트에 다시 가본 적이 없다. 하지만 가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그 속삭임이 들린다. 그 가족은 여전히 나를 찾고 있는 것일까? 나는 더욱더 의문을 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밤 소설가 지망생인 민수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가 고른 곳은 하루에 몇 번씩 기차가 지나가는 작고 고요한 역에서 멀지 않은 작은 한옥이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만큼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어 민수는 마음에 들었다. 그는 빠르게 이사하고 비어있는 시간을 글쓰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첫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공기가 차고 맑은 밤하늘 아래를 거닐다가 가끔씩 들리는 기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있었지만 그는 그저 신경을 끌 뿐이었다. 해는 저물고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날 밤 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무엇인지 모르게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몇 시간 후 밤이 깊어가며 졸음이 찾아왔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창문이 열렸는지 확인했지만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때 창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순간 겁에 질렸지만 자신을 다잡고 창밖을 내다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헛것을 봤나?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이 밝고 민수는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그에게 이상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하지만 시골 분위기와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이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민수는 한 어르신에게 이 집의 유래를 물었고 그는 옛날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이 여러 차례 주인을 바꿨다는 말만 남겼다. 이틀째 밤 민수가 잠들었을 때 다시 온도가 떨어지며 기묘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눈을 떴을 때는 창문 쪽에 한 소녀의 형체가 어렴풋이 서 있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움직이지 않고 그 형체를 주시했다. 소녀는 그저 미소 짓고는 사라졌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이 이상한 현상의 이유를 찾기 위해 집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리고 집의 다락 한쪽에서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다. 그 일기는 오래전 이 집에 살았던 한 소녀의 것이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기다리겠다라는 문장으로 끝나 있었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수는 술렁이는 마음을 안고 그 마을의 아주머니를 찾아가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집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오래전 그 집에서는 어린 소녀가 실종되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집 근처의 기차길 쪽으로 간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고 이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집에 돌아와 걱정과 근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결정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묘함의 정체를 밝혀내겠다. 그날 밤 다시 창밖에서 소리가 들려 민수는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어두운 밤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는 기차길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 길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그날 밤 그에게 미소 짓던 소녀였다. 그녀는 차분하게 도와줘 라고 입 모양으로 말하고는 덧없이 사라졌다. 그 순간 기차가 지나가며 민수의 의식을 깨웠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소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민수는 즉시 도시로 돌아가 여러 자료를 뒤지고 그 실종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의 실종 사건의 의문투성이의 단서를 찾았다. 돌아와서 민수는 트집 잡듯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고 소녀의 가족 중 누군가가 그녀를 기차길에 남겨두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놀랍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는 걸 민수만 눈치채지 못한 것이었다. 그 밤 민수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 돌아와 소녀의 영혼에게 말을 건넸다. 이제 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그 이후로 소녀의 혼령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민수는 결국 그 마을을 떠났지만 그는 오랫동안 그 집과 그 사건을 소설로 남기기 위해 집필에 몰두했다. 그리고 그 소설은 출간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그 집은 한동안 도시에서 온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의 창문은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면 가끔씩 스스로 열리곤 했다. 이야기는 그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을이 기묘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다. 가을이 다시 찾아올 때쯤 누군가는 혁신적인 소설을 쓰겠다고 그 마을과 그 집을 찾아오고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반겨준다. 그리고 누구도 그 집의 창문을 기웃거리지 않게 되어버렸다. 세 번째 이야기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다. 그날은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집을 방문하기로 했고 저녁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버스를 타러 터미널로 향했다. 서울에서 우리 마을로 가는 마지막 버스는 밤 11시에 출발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다. 표를 사고 버스에 올랐는데 생각보다 승객이 많지 않았다. 새벽 2시에 도착하는 버스이니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버스는 곧 출발했고 나는 이어폰을 꽂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버스는 고요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버스 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잠든 듯했다. 그런데 그때 뒷좌석에서 낯선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러나 여기 벽이 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를 간지렸다.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보이는 것은 창밖에 비친 내 얼굴뿐. 승객들은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조금 으스스한 느낌에 애써 무시하고 다시 앞을 보았다. 버스는 어딘가를 향해 계속 달려갔다. 그러나 뒤쪽 자리에서 기묘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용기를 내 뒷좌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보였다. 아주 하얀 얼굴의 여자가 어두운 뒷좌석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크고 무표정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다. 착각이었겠지.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눈을 떴지만 여자는 여전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작정 앞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나는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운전석 쪽이 소란스러웠고 놀란 승객들이 하나 둘 깨어났다. 운전기사는 당황한 얼굴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한 승객이 물었다. 운전기사는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길 한복판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피투성이로.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내가 본 그 하얀 얼굴의 여자가 아니었을까? 승객들은 하나같이 창밖을 내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나는 더는 이 버스를 탈 수 없다는 생각에 버스에서 내려 마을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버스에서 내린 후 나는 다시는 그 버스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둠 속을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여자의 기묘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귓가에 스치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버스의 기사가 말을 잃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유는 모른다. 아마 그날 본 여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날 버스에서 내린 것이 평생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었다. 후에 알아보니 내가 내린 그 지점에서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한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여인은 여전히 그 길을 떠돌고 있는 것일까? 당신도 늦은 밤 마지막 버스를 탈 일이 생긴다면 어둠 속 낯선 승객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직 그 버스를 타고 있는 누군가 그 여자를 다시 보기 전까지는